두 번째로 뽑아주셨던 질문은 52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이 또 발표가 됐죠. 네. 이거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좀 네.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 도대체 이게 우리랑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네.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네.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저 너무 약 올라요. 아니 왜요? 왜요? 너무 왜요? 저 코코님 너무 약 올라요. 아니 왜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해주세요. 이거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내 거야. 탐내지 마. 본인 할 일 하세요. 네. 일단 자, 고. 네, 자 화면을 잠깐 또 보시면 요거 한 장이면 돼요. 요거 한 장이면은 거의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거 다 보셨나요? 다 보셨죠? 네. 봤는데 그렇죠? 네.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코코님 어떤 걸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저 내용이 아닙니다. 글씨? 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자, 여기 보면 보도자료라고 맨 크게 써 있는 거 옆에 더불어민주당. 네, 국토부나 기재부가 아니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끝난 거를 보도자료로 낸 게 아닙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거기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대책 이러면 그게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당정 간의 협의를 이룬 다음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안이에요. 일단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의미 있고 또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거 전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먼저 이 제목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덩어리가 3개란 얘기입니다. 이 대책의 내용이 공급 부분, 금융 부분, 세제 부분 이렇게 3개인데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입문하신 지 이제 1년, 뭐 길면 2년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해왔던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맥락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현 정부는 처음에는 정책을 낼 때 규제를 강하게 하는 정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2017년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주택가격 상승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씩 정책을 내십니다. 그 정책의 첫 번째 기조가 뭐였냐면 수요를 억제하는 거였어요. 네.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즉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갖기 힘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집이 없는 분들이라도 집을 사는 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수요 억제책을 쓰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또 있는 게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조금 힘들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보유세 같은 거를 강화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매물을 더 내놓지 않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급등장을 계속 최근 한 1년 동안 이제 연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가 야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급이 문제야. 집을 너무 안 지으니까 문제야. 라고 하는 거를 정부에서 일부 받아들이셔서 공급 정책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들 중에 먼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존 대책은 3기 신도시랑 2사 대책 이런 게 있어요. 네. 3기 신도시는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실 거고 2사 대책은 2월 4일 날 나온 대책인데 서울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 이거를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었죠. 이거는 지금 계속 뭐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 대책으로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그 기존 대책 외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최근에 어제 그제에서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게 저 2번째에 있는 지자체 부지 활용에 누구나 집 시범 추진 요겁니다. 맞아요. 누구나 집. 네, 요 누구나 집이라는 게 요즘 이슈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누구나 집은 뭐냐면 인천, 서울은 없어요. 인천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 만 가구 조금 더 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 집은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로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현재 기준으로 책정된 분양가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오, 좋아, 좋아. 네,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과연 그럴까요? 아닐까요? 혹시나 10년 뒤에 집값이 지금 책정된 가격보다 아, 낮으면 어떡해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10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주택시장에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싸진 않을 거라 봐요. 근데 그렇지만 최근에 올랐던 것처럼 10년 동안 계속 올라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집값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집값 지금 현재 책정되는 분양가의 10% 정도만 있으면 그걸 내고 보증금처럼 월세를 시세 대비 한 80% 정도로 10년 동안 살고 그 뒤에 10년 뒤에 지금 현재 책정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요거를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 딱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여요. 그쵸? 네. 근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안 했냐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한 건 이제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소유권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소유권을 갖는 거는 시행사란 말이에요. 시행사업자예요. 근데 그 시행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행사업자들이 여기에 활발하게 참여를 할까? 미래 이익에 대해서 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만약에 집값이 10년 뒤에 떨어지면 시행사업자는 15% 정도를 자기가 포기해야 돼요. 사업비. 예. 그러니까 잘못되면 시행사업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떠안고 잘 돼도 네가 가져가지 마.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좋은데 이 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 아, 그래도 당근을 주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정부에서 그렇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참여에 이제 유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설계를 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그 임차인이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또 이제 좀 나눠 갖게 됩니다. LH하고. 그러니까 정부 사업, 그 사업 주체하고. 그럼 또 그때 되면 또 그때 가갖고 그거 갖고 또 이제 왈가왈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좋은 점만 보면은 그렇지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이게 규모가 몇 가구라고 했죠, 제가? 10,000가구. 네, 10,000세대예요. 그러면 그 10,000세대가 실제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 실제로 집값도 오르고 거기에 누구나 집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임차인분들은 마치 지금 로또 청약 나오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꿀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네, 그러니까 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수준의 가격 수준의 주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분상 제하는 거 그 당첨되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해피한 일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 이런 걸 보실 때 그런 규모 같은 걸 보시는 게 좋다.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활용해 보실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단 10년 동안 그 동네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거는 리모델링 얘기. 지금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기 신도시는 인프라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프라, 교통망, 커뮤니티 이런 게 거의 완벽하게 너무 잘 자리를 돼 있죠? 잡았어요. 네. 근데 다만 건물만 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땅을 그냥 버리기가 이제 애매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해서 만약 그게 잘 되면 예전에 일기 신도시 입주 때 서울 집값이 10년 동안 안 올랐거든요. 올림픽 때까지 급증하다가 88 올림픽 때 그때 이후로 이게 90년 초반에 뭐 전국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200만 호가 들어왔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90년대 한 중반까지 거의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공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도 지금 이제 슬슬 말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 정책에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효성은 그다지 없다고 봐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하고 실효적인 부분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기존에 발표하신 거를 잘
하시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금융입니다. 금융은 여기 보면 LTV 완화라고 돼 있죠. 그쵸? LTV라는 거는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 그래요. 집값의 몇 프로. LTV 40%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4억만큼 대출해준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완화해준다는 거는 대출을 더 해준다는 걸까요? 더 못하게 한다는 걸까요? 더 해주는. 그렇죠. 더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지난번 라이브 때 3주 전에 DSR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DSR 규제는 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대출을 늘려준대. 이게 도대체 무슨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나랑 뭔 상관이지?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내 집 마련하려고 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DSR 규제와 LTV 완화 이건 이제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협의가 돼서 실제로 정책이 실행이 됐을 때를 가정하면 DSR 규제도 적용이 되고 LTV 완화도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더 복잡해졌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 LTV 완화가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도 서민 실수요자라고 해서 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8천만 원이 안 되는 분 그리고 주택 가격이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 6억이 안 되는 주택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이 안 되는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LTV를 해당 지역 LTV로부터 10% 정도 10% 정도를 더 해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투기자 붙는데 6억 아래 된 아파트가 몇 개나 돼? 이게 실효성이 있어? 집값이 그리고 소득도 은근히 많이 올라가지고 부부 합산 어지간하면 8천만 원 다 넘는데 우리는 이거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막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화해 주겠다. 어떻게 완화해 주냐면 부부 합산 9천만 원 그리고 투기자가 붙는 지역에서 9억 아래의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8억 아래의 주택에 대해서 그 LTV 퍼센트포인트를 10%가 아니라 그것도 20%까지도 올려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대출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R도 동시에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DSR은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소득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죠. 이것도 그러네. 근데 이거는 LTV는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 가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DSR 때문에 LTV 그 대출을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LTV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DSR 때문에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낮은 분들은. 근데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제 DSR로는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근데 LTV 때문에 걸려서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LTV 완화되니까 그분들은 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옛날엔 지금 우리 집 소득이 8,500이에요. 옛날에는 LTV 때문에 안 됐잖아요. 8,500이니까 이제 되는 겁니다. 더 10%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출을. 근데 10% 대출을 더 받아도 DSR 규제로부터는 상관이 없다. 내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이 규제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투기 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더 혜택을 받고 매수 수요로 더 이제 두텁게 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 혹은 지인들 중에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데 9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정책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지를 유심히 보셨다가 그걸 활용해서 집을 사실 때 대출을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네요. 네, 그게 좀 안타깝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더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건 있어요. 소득이 낮은 분들이 지금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서 대출을 더 받는다고 하는 거는 가계 건전성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결국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대출을 더 받게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내가 저런 애매한 소득 구간에 있어서 대출이 안 나와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 정책이 실현되는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그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유심 있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